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다 특집 기획에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뭐 특히 또 요새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갑자기 바빠졌어요. 예.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 이 언론에서 대가이신데 지금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모셨고요. 저희들은 25년 된 인터넷 신문이고 또 저희가 특히 매일 아침마다 대표님 내일부터 보내드릴 건데 대한민국 5,000명한테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7시 반에. 잘하시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예.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는 항상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다. 예. 합리적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 이야기를 상당히 전부 다 좋아하실 것 저도 같아요.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예측을 잘하시대. 예, 예. 예. 지난 총선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대. 예, 예. 108석. 그러니까요. 그 이준석은 자기들 세석을 유일하게 맞춘 데다고. 그거 대단합니다, 그거는. 그 지나간 일은 예. 다 뭐 이러쿵저러쿵 분석을 하지만 예. 다가올 일을 예측하는 게 진짜 능력이거든. 저도 방송에 한 10년간 이렇게 매일 나갔었는데 예. 그때도 저는 항상 좀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게 틀리든 뭐 맞든 예측은 일단 한번 해봐야 돼. 맞습니다. 저 윤석열 12.3 비상계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임기 단축 계엄만이 본인과 대한민국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근데 그 요즘 대표님께서 하야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기 단축 7공항을 여는 영웅이 되라 했는데 비상계엄으로 화답했어요. 참 예.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12.3 계엄. 12.3 계엄은 이게 망상적 계엄이거든요. 네. 망상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는데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을 가지고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서버를 탈출해가지고 탈취한 서버를 가지고 장난질 치고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 잡아가서 수사하고 해가지고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국가 세력의 소굴이다. 이런 부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로 바뀌면은 그게 선관위만 담당하는 수사단을 새로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게 굉장히 공을 들였더라고. 그러니까 국회 공격하는 것보다는 선관위를 공격해가지고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한 준비가 훨씬 더 치밀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계엄의 목표는 선관위로 봐야 되고 지난 총선을 부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권력자가 이런 식으로 지난 총선을 부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공명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로 치르는 것도 부정선거고 공명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는 것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무서운 선례가 하나 있어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 내무장관은 발포 명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내무장관이 한 거고 사람을 죽이는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형 집행됐다고. 우리나라 역사상 간첩 빼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형 집행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이거? 그래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게 저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보다도 선관위를 덮쳐가지고 2,800만 명이 투표했던 작년의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거야.
이게 더 엄중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관위에 뭐 군인을 보내고 이랬다 그래서 그 뭐 때문에 보내는가 참 궁금해서 설마 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분들 뒤에 보니까 다 지금 밝혀지고 있지만 정말로 이 선거를 뒤집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다시 선거를 다시 치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상이라니까. 망상.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면은 거의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네. 이번 계엄 진행 과정을 보면은 본인, 중앙보 후배 두 사람, 김용현, 여인영, 요 세 사람끼리 속닥속닥 해서 만든 걸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세상에 비상계엄령 선포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굉장한 작전입니다. 이걸 성공시키려면은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도상 연습도 하고 실제 훈련도 해야 돼요. 네. 아는 사람들 많아야 돼. 네. 세 사람만 알고 나머지 비밀은 공유도 안 하고 그날 급작스럽게 하니까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망상은 컸는데 집행 능력은 그냥 유치원생 수준이라. 우리가 그 5.16 쿠데타나 12.12 쿠데타가 뭐 실록이라든지 영화든지 다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은 치밀하게들 준비하고 당일날 같은 경우도 다 모여가지고 지휘관들이 특히 5.16이 그렇지. 예 거기서도 12.12 때도 다 모여가지고 그때 탱크 동원하고 하는 게 그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우왕좌왕의 극치를 보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정말 술 취해서 이랬나 이런 생각할 정도인데 그 뒤에 밝혀진 거는 나름대로는 이 세 명이서 치밀하게 해왔어요. 자기들 딴에는. 소꿉장난이에요. 아 소꿉장난. 병정놀이라고. 예.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식으로 명령만 하면 된다. 라고 망상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왜 안 됐느냐? 네. 자기하고 친한 신복에 해당하는 사령관들한테는 명령이 갔어요. 근데 그 사령관들이 이 황당한 명령을 듣고 부하들한테 일단 지시를 하는 거예요. 부하선에서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여단장이라든지 그 대대장이라든지 영관급이 주로. 왜냐? 이 사람들이 딱 받아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해서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하거든. 또 모든 군인들의 머리에는 광주 사태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가혹하게 진압한 걸로 해가지고 그때도 현장 지휘관들은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내란죄로 엮여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봤는데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집행이 되느냐 이거예요. 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검사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국군 통수권자가 내린다고 한들 총을 든 사람들이 따르겠느냐 하는 그 의무는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의무를 안 가지고 밀어붙였다가 2시간 만에 막 자멸을 해버렸는데 김 대표는 그날 어디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봤습니까? 계엄 선포할 때. 저 TV로 봤죠. 제로 봤죠. 어디 예. 첫 생각이 어땠습니까? 아. 첫 느낌이. 황당했죠. 황당하죠? 예. 코미디라고 생각 안 했어요? 좀 겁이 났어요? 겁도 좀 나기도 하고 아,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저도 다 겪어서 봤으니까 겁도 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참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친지가 전화를 해왔어요. 비상경보 폈다고. 난 그 순간 이거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 검색을 해보니까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네. 근데 이게 뭐지? 딱 첫 반응이 이게 뭐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모든 국민들의 그렇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바로 자막에 뭐가 떴냐면 한동훈 따옴표하고 계엄은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맡겠다. 맞겠다. 예. 그리고 국회로 간다. 그 다음에 또 군경에게 경고한다. 부여하지 말았다고. 난 그걸 보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걸 보고 오늘 밤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저는 유튜브에 30분 뒤에 올렸어요. 이 계엄은 오늘 밤중으로 끝난다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 결론은 뻔하니까 계엄이 끝날 거로 보면서 하는 드라마를 구경하듯이 즐겼습니다. 저는 즐겼어요. 그만큼 엉뚱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이제 기자들 전부 현장에 국회 보내고 막 예, 그리고 생중계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해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다시 기회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랑 두 명서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예. 무엇보다도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종의 하야를 하겠다는 그런 일정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 전날 밤에 가서 예. 윤석열한테도 쏘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예. 윤석열이 약속했다가 뭐 말을 안 들으니까 한동훈 대표까지 실족을 한 거지. 예, 맞습니다. 실족을 했다가 이제 밀려났지만은 다시 이제 원위치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다가오는 이 현재 결정이 뭐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 되면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쪽으로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법정에서의 판단도 그렇고 사실상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날 12월 3일의 한동훈의 결정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 그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 그렇죠.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헌재 탄핵 결정 이후는 다르죠.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저희들이 그 폴리뉴스에 그게 이게 보면 좀 상생과 통일이거든요.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 우리가 지역이든 계층이든 정당이든 상생할 수 있어야 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좋은 그게 저희들 모토입니다. 그게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생과 통일 포럼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야 한 분씩을 공동 대표로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하고 그 윤호중 그 민주당 전 대표가 공동 부의장이고 그 전에는 뭐 정우택, 정진석 비서실장도 공동 대표, 이게 정세균 그 대표가 오랫동안 그 공동 대표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좌우가 균형을 맞춰야 대한민국의 호가 제대로 나간다 이래 보는데 보수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박근혜 탄핵 때도 뭐 매일 방송 나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보다도 보수의 타격은 좀 크다 보고. 더 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그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갑자기 이래 된 게 아니거든요. 예, 취임하고 나서의 잘못이 누적된 거라고. 첫째 잘못은 당선자 시절에 예,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있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실 이전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70년 이상 대한민국의 살인탑이었는데 또 거기 계신 역대 대통령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침을 뱉은 거 아닙니까? 자, 침을 뱉은 것까지 좋다 이거지. 그럼 그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광화문으로 옮기든지. 예. 그런데 왜 국방부로 가서 2달 안으로 방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군대를 이렇게 대접하면 됩니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죠. 예. 세계 국군 통수권자를 가진 대통령 중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동선이 노출되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위협에 노출됐는데 어떻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관을 만들면서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외교부 장관을 밀어내버리고 차지하고 외교부 장관 공관은 또 뭐 비서실장 공관으로 갔다가 최근에 또 경호처장 공관으로 옮겼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히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렇게 무도하게 하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조선일보 등 이 보수 세력, 보수 지식인은 만만하게 봤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네. 전부 다 잠재적 피의자를 본 거죠. 거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네. 그 다음에 그해 7월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거. 그것도 아무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0.73%포인트로 겨우 이기게 된 데는 이준석 대표의 기여가 매우 큰데 네. 말도 아닌 뭐 어떻게 보면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몰아내고 2030 중도층 지지 떨어지고 지지율 20%대로 폭락하고 거기서 계속 총선까지 그 여론 구조가 계속돼 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것은 작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발표. 네. 아니 세상에 정원을 67%를 하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회사가 신입생을 갑자기 67% 늘려가지고 뽑으면은 그 회사가 이상한 회사 아닙니까? 국가대사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의사들이 반발해가지고 작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또 의료 대란을 계속 방치를 했다고. 지금 이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아마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왔지만은 의료 대란 일으키는 거 보고는 이 사람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김일성 이후에 한국인의 생명에 가장 많은 타격을 가한 사람입니다. 통계 나오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중증 환자, 응급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6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초과 사망자. 그 다음에 2천 명 의사 늘린다더니 전공의가 다 나가는 바람에 전문의 배출이 올해는 2천 명이 줄어버렸어요. 작년에 2,700명인데 올해는 500명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전문의. 그 다음에 근보 재정을 사실은 유용한 거지. 유용해가지고 이 병원 적자 이런 거 메우다가 약 3조를 날렸잖아요. 3조. 국민세금 3조 날렸잖아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 병원이 11개인데 적자가 5천억. 그래도 아직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무도한 방식으로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한 사람은 처음 아닙니까? 김일성이 처음 아닙니까? 난 그때부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접고 그때부터 나는 이것만 해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료대란 이거 하나만 해도 탄핵감이고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그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고 하다가 결국 총선 망치고 그 총선 망친 게 이번 계엄 사태의 중요한 원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 그리고 그 갑자기 2,000명 정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과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왜 그랬나 살펴볼 때 무속을 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렇죠. 도대체 이거 무슨 근거로 저도 그 이종찬 강복회장님을 좀 아는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부탁한다고. 예, 좀 말려달라는 거. 말려달라고. 예. 아버님 잘 알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끝내 자기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그런 인터뷰 해놓은 것도 봤는데 이 무속이 우리 대표님 알지만 정치인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인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나약한 존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또 뭔가 한 번씩 이렇게 도움받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 무속을 실제 이렇게 대통령이 정책에 운영을 반영한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예. 특히 2,000명이란 숫자와 예. 청와대 안 들어간 거는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옮기는 결정을 하기 전에 국방부를 한번 갔답니다. 예. 현장에 가보고는 이거는 국민들이 일할 때지 네. 내가 일할 때는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어. 근데 그 다음날
참모들 회의를 딱 소집하더니 결정을 했다고 하더래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았고 하룻밤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군도 잘 아시는데 만약에 비상경을 하랬다면은 그 헌법상 국회가 그걸 해지 의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화요일 날 했다니 더 이해가 안 돼요. 금요일에 해야지. 금요일 날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병정놀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에도 이 뭐야 이렇게 이게 무속으로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저분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반대말이 맨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대표님. 윤석열이 반대말이 맨정신인데. 네. 근데 그 김정아 논설위원이지 아마 중앙일보 이분이 3대 중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아 예. 특수부 검사로서의 봤습니다. 반항무인적인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합쳐졌다는 거죠. 합쳐졌다는 말은 맨정신이 아니라는 거고 특히 치밀한 사고가 안 된다는 거지. 치밀한 사고. 이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뭐 대충 넘어가는 거 이거는 되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분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확성이 없어요. 이번에 헌재에 나와서도 발언하는 거 보면은 두서가 없거든. 앞뒤가 다르고. 근데 이분의 말을 쭉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요. 그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죠. 지난 1월 15일 국민께 드리는 그래서 그러면서 뭐 국제적인 연대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막상 헌재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증거가 많다는 게 아니고 의심이 많아서 그냥 스크린 한번 해봤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하려면은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됩니까? 검사가 증거와 의심의 차이를 모릅니까? 증거와 의심의 차이는 유죄와 무죄의 차이죠. 네. 잘못하면 그게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그런 말을 바꾸면서도 그냥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양심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 지형이 12.3 비상경 한다라고 그 다음에 이 1월 달에 상당히 양당 지지가 이렇게 경합 그리고 뭐 일부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봤다면 상당히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보이는데 설 이후에 또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힘도 정체 내지는 하락. 특히 중도층에서는 엄청난 간격으로 20% 이상 뭐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그 국힘에 대해서도 지지가 떨어지고 이게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여론이 지금 3파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선거 이후는 또 달라지겠죠.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3파의 가장 그 큰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 와서 발언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맨정신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모든 것은 그 부하 탓이거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안 맞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고. 그러니까 26년간 검사인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특수부 검사는 그런 건가? 그 특수부 검사는 예. 우선 이 대상이 정치인 아니면 부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 별건 수사거든요. 별건 수사라는 것은 본질적 수사에서 돌파구가 안 생기면 또 그거 해봤자 이게 무죄 나올 것 같으면 다른 쪽을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본안 수사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걸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별건 수사라고 그래요. 굉장히 악질적인 수사지. 이 전통은 아마 저 일제시대 때의 그 고등계 형사나 뭐 이런 자들이 했던 수사와 비슷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검사, 특수부 검사들이 그 전통을 끊지 못한 거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별건 수사를 하면은 뭐 동관계, 여자관계 이런 걸 조사를 하다 보면 꼭 자살자가 생기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자살한 사람 아마 몇십 명 될 거예요. 그렇죠. 몇십 명 된다고. 예. 근데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직종이지 사실은. 인간을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인간을 그야말로 피의자로 보고 약점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 이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이게 청구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판사 검사는 국회의원 안 합니다. 스스로 안 해요. 일종의 직업 윤리라. 특히 검사들은 아니 우리가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거기 몸담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검찰이란 조직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합니다. 변호사 출신들은 국회의원 돼요. 물론 미국은 뭐 다르죠.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자세가.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형태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크나큰 도전인데 다만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좀 놓친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진영은 이 문제를 헌법 질서 안에서 지금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탄핵 재판에 임하고 예. 탄핵 재판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무도한 말은 하지만은 일단 재판장 앞에서 좀 얌전하게 앉아 있잖아요. 예. 그 막강한 대통령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남미식의 쿠데타 남발하는 그 바나나 공화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과정에서 제가 대표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에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금 극우 보수 세력 이 부분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앞으로도 이 세력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윤석열이 탄핵돼서 사라지더라도 또 뒤에 있으면서 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보수 강경 세력이라는 극우 강경 세력들은 왜냐? 그 물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2010년도부터 상당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그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 낙오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부분의 발현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이 극우 강경 세력들은 그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정 정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는 5%라 그랬는데 저는 거의 뭐 한 15%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꼭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그 성공 사례가 있거든. 네. 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지 세력을 뭉치가지고 또 재선이 됐잖아요. 네. 아마 트럼프를 벤치마킹할 거라고.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소외되지도 안 하고 미국에서 주인이 돼버린 거라. 네,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숭배하는 사람이 트럼프거든.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현상을 이번에 봤을 때 우선 작년 총선으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상 정리가 됐다고. 그때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기가 꺾였어. 작년 총선 때. 한교안 뭐 대표 그 일정. 사람들도 그 뒤에 아주 말문을 닫고 다녔다고.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그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도입을 해가지고 개표를 했더니 2,800만 표 개표해가지고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거든. 딱 정리가 됐다고. 그런데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광란극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더 확산시켜가지고 이게 네. 새로운 현상이야. 이게 일종의 좀비 현상입니다. 좀비.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중 정서까지 지금 보태가지고 네.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야. 이거를 불을 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의 불을 질러가지고 근데 약 1,500만 명의 유권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그러는데 거의 속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한 번 속으면은 사교 집단에 속은 것처럼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또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이게 미신이거든. 근데 생태계가 또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생태계. 그러니까 그게 표가 되고 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친 세력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생활에 불편해. 지금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근방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속한 단체는 기능 정지가 돼버려요. 변호사 단체든지 교수 단체든지 장성 단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한 5%만 돼도요. 10%만 되는 그 조직이 망가져 버려요.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수 단체 한때 문재인 시절에 언론이 잘 써주고 했는데 요새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접수돼가지고 언론이 그쪽에서 무슨 성명을 발표하든지 안 써주잖아요. 또 예비역 장성단체 여기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설치니까 그 조직이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직을 파괴하는 거야. 조직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분열을 파편화된 분열을 만들고 있고 아마 가정에서도 딸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 그리고 여기 한번 넘어가면은 사람이 극성이 되거든. 얼굴에 철판 깔고 그 말도 아닌 주장을 막 한다고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합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죄를 많이 지었다면 바로 이 죄지. 어떻게 어른들의 30%, 1,500만 명을 바보로 만들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뭐 하는 행패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그 KBS 추적 60분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교재가 돼야 돼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면요. 괴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아. 그 두 주인공은 윤석열과 황교안. 윤석열과 황교안이 보수 아닙니까? 보수. 네. 윤석열과 황교안을 배출한 보수가 좌파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수가 금방 1,500만 명이라는 게 3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론조사 보면 대충 30%는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국힘 지지층에서는 뭐 50% 넘어요. 이게 그럼 보수가 이 아까 조직들을 다 파괴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보수의 그 정치 조직이든 무슨 조직이든 다 지금 그러면 암적 아까 전염병이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다 파괴되면은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큰일이에요. 이거는 막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또 정폭 역할을 했던 게 그거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 돈벌이가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보면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영웅이 되는데 돈도 되는데 그리고 정치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더구나 자신들을 후원하는 강력한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또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데 또 언론은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안 하고 용어를 바꿨어요.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더라고요.
순화시켰네요. 그 틀렸잖아요, 그죠? 예. 의혹이란 말을 붙이려면은 60~70%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확정이 없어서 피해가기 위해서 의혹이라는 걸 붙이는데 부정선거 의혹이라 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부정선거 의혹 하면서 말도 아닌 주장을 한 사람과 그게 아니라는 사람 주장을 이렇게 50대 50으로 만들어가지고 양쪽 소개만 하고 자기 의견은 피하고 이러더라고. 국힘 지도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런 스탠스더라고. 그게 완전히 망국적 기회주의거든요. 예. 이미 다 끝난 거잖아. 예. 대법원 판결이 있겠다. 예. 작년 선거 결과 이상의 또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지 않으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까봐야 된다. 까봤는데 뭐 까보면은 그 사람들이 승복하겠어요. 까볼 때 나도 참여시키라고 해가지고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아 공정선거였다라고 하고 나가겠어요 그게. 그 대표님 좀 전에 KBS에서 부정선거를 업무를 다뤘다. 예. 그걸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더라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예 기존 언론은 안 본다 그러더라고. 안 보여. 근데 지금 대표님 또 50만 구독자 있으면서 막강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보면 뭐 기본 100만 넘어간 사람도 이래 뭐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언론으로서 분류가 안 되니까 이게 아무 제재 수단이 없다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네. 유튜브에 의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거짓말 유튜브의 영향력이 가장 잘 먹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는 젊은 층, 그 중에 일부가 거리와 공장으로 뛰쳐나가니까 와 젊은이가 우경화되었구나, 보수화되었구나, 그거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예. 망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거 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은 이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음. 의도를 가지고 속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고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특히 돈과 관련돼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사실 이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거든. 거짓말로. 한때 세 사람을 선관위에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문경호, 공병호. 예. 그런데 무혐의 처분됐지. 아까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는데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 당시에 사형됐어요. 예, 그 당시엔 직책이 뭐라고 내무장관. 했죠?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로 사형. 부정선거로 사형당했다. 아, 그리고 지금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획책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엄중한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그걸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용어를 개발해야 돼요.